제30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수돗물 안전 어떻게 지키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본자문단 환경안전분과 부위원장 건국대학교 안윤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시고 씻기 위해 매일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과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이에 오늘 국민생활과학자문단에서는 유충 검출 사태를 중심으로 수돗물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질문을 온라인 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정진호 국민생활과학자문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서 격려사를 해주시는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민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님, 그리고 원광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자와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국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에는 주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 문제에서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안전 인프라 확보와 함께 국민이 전문가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마다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생활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집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포항 지진, 사이버 범죄, 빈번한 화재 등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생활안전 사고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수돗물 안전 어떻게 지키나입니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다각적인 각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안전한 수돗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성인 상수도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자문단 환경안전분과 하경자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 하나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총 이우일 회장님의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최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붉은 수돗물 사태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돗물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터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돗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긴급하게 오늘과 같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과학기술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자문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진은 물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비교적 안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생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시설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건강은 물론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충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과학자와 국민들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주관하는 오늘의 포럼은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자문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돗물 유충 검출 사태에 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인 오늘의 포럼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이슈를 발굴하여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큰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하여 주시는 전문가님들과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현 이사장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원광현입니다.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이 이제 어느덧 30회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돗물 안전인데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진호 단장님 비롯해서 저희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관계자 또 여러분 또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공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물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며 또 우리 인류 문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언제 어디든 함께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그 위생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에 있어 미래를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또 누리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요. 우리 국민이 조금이나마 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도 25개 소관 출연위원들의 연구를 통해서 국민 생활 속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각 25분간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5시부터 종합 토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최선아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연구원 수석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최선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찍까지 발생된 상황을 보면 현재 오늘부로 누적 256건의 깔따구 유충이 발생이 되었고 다행히도 어제부로 0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7월 9일 최초 유충 발견이 시작된 이후로 이러한 유충 발생에 따른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실제 정수장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누출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입상활성탄지, 그 다음에 일반 정수장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어떻게 수돗물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따구의 특성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깔따구들이 짝짓기를 통해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알들이 수표면 혹은 그 벽면에 조건이 맞으면 즉 수분이라든지 영양분, 산소, 수온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 유충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유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년에서 4년까지 기간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데 한 번에 알을 낳으면 300에서 600개의 알을 까고 또 문헌에 의하면 3,00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유충들이 14일 이상 혹은 20일까지도 성장을 해서 번데기를 거쳐서 약 500mm의 성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서 깔따구의 유충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깔따구 성충들이 외부에서 받아놓은 물통이나 연결 호스 등에 산란을 해서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온 것처럼 오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처럼 정수장의 개방 부위나 배수지 오픈된 곳, 그 다음에 관로 파손된 부위에서 수돗물 공급 과정으로 유입된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깔따구 유충은 정수 처리 과정 중에서 염소 처리를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돗물 마지막 소비자까지 이것이 검출이 되었는가? 과거의 연구 문헌에 의하면 잔류염소 50mg/L에서 48시간 동안 처리 후에도 생존하였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공급 과정상에서 잔류염소는 0.1에서 1.0mg/L 범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에 활성탄지에서 누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도꼭지까지 생존해서 갈 확률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깔따구 유충들과 이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먹는 물 수질 기준 중에 깔따구 유충과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생물 부분 혹은 심미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독성 정보나 그다음에 인체 유해성, 검출 빈도, 최대의 검출 수준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수질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검출된 깔따구 유충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입상 활성탄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수도의 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은 취수, 도수,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배급수 관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정수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표준처리와 고도정수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정수처리 공정들은 표준 정수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 정수처리 공정은 병원성 미생물과 입자성 물질들을 주로 제거를 하게 되고
기존 표준 정수 처리 공정에서 제거할 수 없는 미량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존이나 입상활성탄 공정과 같은 정수 처리 공정이 추가된 것이 바로 고도 정수 처리 공정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본 사고로 인해 고도 정수 처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희석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 공정은 최근에 현대화나 산업화 혹은 도시화, 고령화로 인해서 유해 화학물질이나 의약물질 이런 것들의 사용이 급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로 인한 발암성, 뇌 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특성들이 인체의 유해성의 가능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은 표준 정수 처리 공정에서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각 그림들은 고도 정수 처리 대표적인 공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존 고도 산화 공정, 입상활성탄 공정, 자외선 고도 산화 공정, 막여가 공정들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입상활성탄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는데 현재 전국에는 49개소 정수장에서 입상활성탄 공정이 도입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계별로 혹은 공정 특성에 따라서 입상활성탄 공정이 오존 공정이나 UV 고도산화 공정, 막여가 공정과 조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약 반 정도가 후오존과 입상활성탄으로 대부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깔따구는 입상활성탄 흡착지에 어떻게 유입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활성탄 공정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활성탄 공정은 분마리 형태, 그러니까 가루 형태죠. 약 평균 입경 4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평균 입경을 가진 분말 활성탄과 1mm 정도의 입상 활성탄으로 이제 사용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입상 활성탄 공정의 경우에는 그림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입상활성탄 흡착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특성을 두고 봤을 때 깔따구가 대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창문이나 환풍기, 출입문과 같은 열려진 공간을 통해서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정수장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오픈된 것은 아니고 시스템 경우로 봤을 때는 방충망들이 외부에서 이런 벌레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설치된 정수장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특성으로서 우리가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입상활성탄 흡착지들 중에는 밀폐형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정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밀폐형들이 도입되었던 이유는 전 단계 후오존 공정이 있으면 그때 후오존 공정에 의해서 사용이 끝난 잔류 오존들이 남게 되는데 그러한 잔류 오존이 활성탄 흡착지로 유입이 되면 그 오존이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되면서 배오존을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런 밀폐형 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활성탄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밀폐형 시스템들은 운영자들이 활성탄지 내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에 최근에 설치된 입상활성탄 흡착지를 보면은 이렇게 방호벽 수준의 차단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내부는 사람들이 운영 유지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오픈된 시스템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잔류 오존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활성탄지 상층부에 깔따구들이 알을 산란시키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유입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후오존 처리를 통해서 오존 처리를 수행을 하면 잔류 오존이
통상적으로 0.2에서 0.3mg/L 정도가 활성탄지 상부로 유입이 되고, 그때 유입된 잔류 오존들은 활성탄 표층 30cm 정도 이내에서 모두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 오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깔따구들이 그 알을 산란하는 데에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꺼려 하겠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산란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문헌에 의하면은 잔류오존 0.5mg/L에서 접촉 시간 10분으로 수행을 했을 때 원수로 실험 대상인 경우에 깔따구 그 유충류가 불활성화율이 0%, 그러니까 사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증류수, 그러니까 오존을 소비하는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약 40% 정도가 사멸이 되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르면은 충분히 그 잔류 오존이 존재하더라도 산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존 농도에 따른 깔따구의 사멸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합동정밀조사단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깔따구 유충이 활성탄 흡착지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활성탄 공정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물리화학적 흡착과 생물학적 산화 과정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활성탄 입자 하나를 확대를 해보면은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많은 세공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 사이즈 또한 나노 수준으로 매우 작고요.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적 산화 부분을 보면은 활성탄의 표면이나 대세공 부분에 미생물들이 부착을 해서 활성탄 표면에 있는 유기물들을 영양분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본 차트의 오른쪽 그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 표는 그 오염물질들이, 유기물들이 시간에 경과하면서 활성탄 흡착지에서 제거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착이 진행이 되는 부분, 흡착과 생분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과 이 흡착이 모두 소진이 되면은 생물학적으로 제거되는 부분이 약 10에서 20%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과 생물학적 공정들이 활성탄 흡착지에서는 공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깔따구의 경우에는 활성탄 흡착지에 유충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 수분이나 영양분, 산소, 수온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 표면이나 벽면에 알을 산란하게 되면은 유충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고착하는 어떤 저소성의 특징 때문에 영양분이 있는 하부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흡착지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깔따구들이 생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깔따구 유충은 활성탄 흡착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활성탄 흡착지의 구조는 모래여과지 구조와 유사한데요. 하부 측에 활성탄을 지지할 수 있는 유공블럭이나 스트레이너로 구성이 되는 하부 집수 장치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 활성탄이 충전이 되고, 상부층에는 활성탄에서 생성된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을 배출하기 위한 역세를 통한 트러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상에서 제거되는 입자의 크기를 본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래 여과지 공정 같은 경우에는 1마이크로미터의 조류나 원생동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활성탄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하기 위해서 1나노미터 수준의 입자 크기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모래는 이제 활성탄 입자는 모래에 비해서 균등 개수가 크고 공급률이 작아서 실제 탁지를 억류시키는 기능이 모래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제거 상태를 보면은 유충이 1에서 2.5mm라고 봤을 때에 충분히 걸러서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활성탄은 모래에 비해서 그런 여과 기능이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정수장 일부분에서는 최근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미생물들이 누출을 꺼려해서 바닥층에 모래층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충들이 산란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역세척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출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입상 활성탄 흡착지에서의 운영 부분은 물이 상층에서 하부층으로 흐르게 되고 그 사이에 충전된 활성탄에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상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 그 활성탄 층내에 미생물들이 과번식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콜로이드성 물질들이 활성탄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입자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 생산량을 낮게 만들기 때문에 역세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역세척이라고 하는 과정은 물을 하부에서 위로 공기와 함께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 증식된 미생물들이나 탁질 부분들이 상층부로 올라가서 트러플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세척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탁질 부분들이 떨어져 나왔다가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활성탄 층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세척의 성능은 역세척의 방법이나 역세척 속도, 하부 집수 장치, 트러프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세척을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역세척 방식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공기와 물역세척 방식이 주요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입경, 그 다음에 역세척 배출수의 탁도, 운영 시간, 수온,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최적의 역세척 조건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은 역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세척 주기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30일 동안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는데요. 역세척 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적 탁질 증가에 따른 손실수도의 증가, 유출 탁도의 증가, 혹은 미생물의 유출을 고려해서 그 주기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절기의 경우에는 역세척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미생물에 대한 유출을 고려를 해서 선충의 생성과 이것들을 고려해서 역세척 주기를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수행하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유충의 발생과 유출은 활성탄 품질이나 교체 주기와 상관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시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활성탄의 품질은 처리 효율이나 교체, 재생 주기, 경제성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만 깔따구의 그 산란이나 성장에는 크게 상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체 주기와 재생 주기가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활성탄의 교체나 재생 주기는 목표 물질의 처리 효율, 요드 흡착력, 단위 용적장의 처리 용량 등을 고려해서 교체 주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목표 수질이나 그 다음에 원수의 수질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요드 흡착력을 500이나 600의 기준으로 맞춘다라고 했을 때에 재생 주기가 원수 수질에 따라서 요드 흡착력이 감소하는 그래프 상태를 봤을 때 1년, 2.5년, 4년, 6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활성탄지에 그 깔따구가 유입이 되었고 이것들이 유출이 돼서 수돗물까지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인천 공천정수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즉각적인 그 급수 중단을 실시를 하였고 정수장의 점검 진단, 그 다음에 모니터링 사이트를 확대시켜서 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민원에 대응이 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부, 환경유역, 환경청, 그다음에 인천시 지자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많은 그 대응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원인 조사, 그다음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학 전문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고도정수 처리 공정 49개소와 일반 정수장 모래여가지 485개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일반 정수장 3곳과 공촌 과 부평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활성탄지 표층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공촌과 부평을 제외한 고도정수처리 5곳과 일반 정수장들은 표층에 대한 처리를 통해 가지고 즉각 조치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조치나 단기 조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까지의 결과를 좀 정리해 보자면 오픈된 정수처리 시스템에서는 외부로부터 깔따구들이 유입이 되고 유충들이 입상활성탄 흡착지에서 성장하고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활성탄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입상활성탄 흡착지에 대한 3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밀폐형 구조인데요. 잔류 오존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던 밀폐형 시스템들을 이번을 계기로 외부로부터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로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설치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밀폐형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운영 유지 관리까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미래형 정수장으로서 정수장의 지하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추후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부 모래층 부분입니다. 미생물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세척을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이중적인 방지 차원에서 하부층에 모래층을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또한 하나의 설계 기준이나 상수도 관리 기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및 제어 감시로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통합소에서 입자 개수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적용이 됐거나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생물 이미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역세척의 과정들을 자동화시키거나 자율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운영자들이 있을 수 있는 실수들을 좀 만회하고 그 다음에 운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질 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지침들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수량, 수질 모니터링, 제어 감시 대응 기술들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들이나 제어 감시 구성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면은 국가 상수도 통합 관제 시스템이나 혹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것들이 마련이 되고 지자체나 소규모 수도 사업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면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기술들이 기술 지원이나 정책 지원들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것들을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고 예방이나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 정수장 개량이나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수장의 50% 이상이 30년이 경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응이나 개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설 정수장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상에서 설계나 운영 부분들이 과거에 운영되던 상황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리모델링이나 신설 정수장을 건설을 함에 있어서 신개념의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또한 이것들이 미래형 정수장으로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의 상수도 과정의 스마트화입니다. 취수원의 수질 감시, 스마트 관망 관리, 자산 관리 시스템들이 이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스마트 정수장들이 그 주축이 될 수가 있는데 휴먼 에러 등 수돗물 수질 관리 리스크 저감,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한 정수장 자율운전 시스템 구현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제한된 기술이나 대책들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고 또 정부에서 그 대안들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을 하면서 단계적, 구체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그러면은 상수도 시스템들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아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유출, 검출 사건의 그간 추진 경위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사고 대응 체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석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국대학교 통화환경공학과의 독거석 교수고요. 지금 방금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발표를 해주신 최선아 박사에 이어서 저는 이제 고도정수 처리 시설 내에서의 유충 제거 능력 검토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가장 유충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최 박사님께서 설명해 드렸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유충이 발견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잠깐 이제 요약을 한 것인데요. 우선 7월 9일 날 처음 유충이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과 또 파주, 부산, 대전 곳곳에서 계속 이러한 유충에 대한 검출 보고가 접수가 되었고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발견된 유충의 건수가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각 가정의 배수구라든가 하수구의 관리 소홀로부터 된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그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26일 13시 현재 실질적 정수장에서 기인한 유충은 257건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가 49개소가 있는데요. 그 49개소가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 4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충이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7곳, 총 7곳이 유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천 수계의 공천과 부평정수장 2곳을 제외하면 새로이 5곳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개방형과 밀폐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방형에 이렇게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밀폐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충의 접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
또 하나는 거기에 아까 우리 최선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류오존이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폐형으로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밀폐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깔따구가 접근을 해서 산란을 해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밀폐형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도대체 이러한 깔따구에 대한 문제, 소위 키로노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키로노미드에 대한 발생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쉽게 사례를 드는 것이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약 800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에 그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은 그 깔따구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제 생각에 역사척을 하면서 나왔던 깔따구를 모은 그러한 덩어리지 실제로 이게 다 각가정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검출이 되어서 그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이것이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직접적인 음용은 금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할 때는 끓여서 먹어라,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게 염소, 소위 말해서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각 가정의 수돗물에는 있는데요, 이 잔류염소상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인천 수돗물 사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제 샤워기라든가 필터 샤워기 같은 걸 통해서 이 유충이 발견돼서 살아있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올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염소 속에서도 생존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7월에 텍사스주의 올드 리버 윈프리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깔따구가 검출이 됐고요. 수도수 중에 샤워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캔사스 마사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이 4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깔따구가 그림과 같이 나왔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뭐 바이오 필터라든가 이런 생물 여과막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오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깔따구의 덩어리가 마치 공 타입으로, 작은 탁공 타입으로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영국의 레이스터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2005년도 9월 달에 검출이 됐는데요. 한국의 이번 인천 사태와 같이 약 250개소에서 검출이 돼서 약 3만여 가정이 피해를 봤던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버칠레이 지역에서 2018년, 최근이죠. 2018년 6월 달에 이렇게 수도수 중에 깔따구가 검출이 되는데, 특이한 사항은 같은 지역에서 2년 전에 2016년 3월에도 동일하게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것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마세루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2018년 1월 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깔따구, 소위 키로노미드라의 어떤 생물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깔따구 애벌레는 수생 생태계에서 가장 풍부한 파리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생 생태 곤충의 약 25%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식 특성의 경우 하천에서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0만 개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왕성한 증식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요, 5,600m 히말라야에서도 마이너스 16도에 있는 대기의 온도가 마이너스 16도인데 이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카로스의 1000m, 수심 1000m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도 공정 중에 들어왔을 때 활성탄 여과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유기물과 또 생물막,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 특히 약간 수온이 올라갔을 때 이러한 깔따구 위충은 대량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과 부평에서 발견된 이러한 깔따구의 종류는 등깔따구, 노랑털 깔따구, 안개무늬 깔따구, 용산무늬 깔따구, 아래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종류가 사진이 현장에서 찍은 그런 깔따구 위충의 그 애벌레 타입입니다. 보통 5mm에서 8mm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터넷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크기와
또는 이 변형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우측 오른쪽에 있는 것이 R이고요. R은 보통 2에서 3일 정도 이 알 상태에 있지만 수면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작은 0.05mm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을 하면요, 수면 위에 유기물들과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돼 수면 위에 지내다가 이것이 1.2mm로 자라고 그때는 약간 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한 3년 정도 4년까지 산다 그러는데 4년까지 이 애벌레로 존재하는데요. 3년 정도 되면 몸에 이런 헤모글로빈이 생기면서 산소를 몸에서 축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기면서 져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산소를 필요하지 않아도 물론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거의 좀 특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 속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중가운데에 있는 그 모래의 구멍을 뚫고 이렇게 빨간 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들이 이제 모래 속에서 서식을 하면서 유기물과 그다음에 먹이를 섭취를 하면서 심지어 먹이가 표면에 없을 때는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이 하향성의 어떤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이 좀 성장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번데기의 상태가 돼서 수면 위로 와서 날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수면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수면에서 이렇게 길게 누워서 그다음에 배를 가르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깔따구 성층이 돼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얘가 특이한 사항은 마치 소금쟁이가 물에 떠 있는 것과 같이 깔따구 성층은 물 위에 잠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대고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가 날개가 다 마르면 성층이 돼서 올라가서 약 2에서 20mm 정도의 크기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깔따구의 유충은 앞서 발표에서도 말했지만 약 보통 300에서 600개 정도지만 많이 날 때는 3000개까지 알을 낳는 그러한 그 대량 증식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생물 특이성을 보게 되면 그 깔따구의 종류 중에 한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성생식과 천연생식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깔따구의 번데기 사진입니다. 번데기라고 하는 것은 얘가 성충이 돼서 날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껍데기죠. 그 껍데기 안에 이러한 300에서 600개 정도의 알을 까고 성충이 돼서 날아가면 문제는 수컷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이것들이 또 다른 애벌레와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마리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혼자서 이렇게 증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고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종이 들어와서 대량 증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과연 깔따구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표된 논문이 꽤 여러 편이 있는데요. 모두 다 이러한 심미적, 되게 기분 나쁘죠. 빨간색 애벌레가 수도수 중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이것들이 뭐 어떤 유해하다라고 하는 보고는 아직은 학계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있는 그 물에 대한 어떠한 그 주변 여건이 이러한 깔따구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해성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역시 그 수도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나쁘다라는 것들은 보고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활성타진 내에서 이 깔따구 키로노미드의 어떤 거동은 어떤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수를 하천이라든가 지하수에서 이제 취수를 해서 침사지를 거쳐서 착수정, 그 다음에 전호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표준정수 처리 공정이라고 하는 약품을 넣어서 호나, 응집, 침전, 여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개방형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를 제외하고는 위가 다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깔따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 모래 여과지는 그 나중에 처리된 것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국에 435개 표준 정수 처리 공정,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정수장을 다 전수 검사를 했는데요. 모래 여과층에서는 단 3곳에 표층에서만 유충이 발견된 걸 보게 되면 이 모래 여과층은 아직도 굉장히 안전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선화 박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모래 여과층을 뚫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활성탄은 상대적으로 뚫기가 쉬운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존과 활성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이제 지역에서는 이 두 곳, 소위 말해서 한 곳은 오존이 있었고 한 곳은 오존이 없이 활성탄만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래여가층 중에서 완속사여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완속사여가 지역에 있는 모래층은 일부 통과도 됐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5% 정도가 아직 완속사여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탄지 내부로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이쪽에서 증식하고 서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우측에 보게 되면 활성탄의 그림이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성층은 대기 중에서 날아다니고요. 그다음에 알을 까면은 상층부에서 산소와 플랑크톤을 먹이를 필요로 하고 번데기 상태가 되면 중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위 말해서 3령 정도 되면서부터 지하로 수면 활성탄 상부로 들어가면서 활성탄을 파고드는데요. 사실 이 단계까지의 어떠한 기간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역세척을 그때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붉은색으로 써놓은 거를 보게 되면 이 활성탄이 한 2주 정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 미생물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깔따구 애벌레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들이 풍부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역세척을 하지 않거나 또는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할 온도라든가 이런 조건이 되면은 밑으로 유출하게 됩니다. 유출하게 된 게 이번 사고의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외국 자료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외국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는 이 세제곱미터당 약 3만 개체까지도 유출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개체가 유출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맞으면. 다음으로는 만일에 활성탄의 이 반응조 내에서 상층부와 중층부, 하층부가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상층부에 있을 것인가, 하층부, 중층부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온도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계절별, 소위 말해서 온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온도가 이제 저수온일 때와 고수온일 때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리면 동절기, 소위 말해서 저수온일 때는 이 소위 수면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중간층, 활성탄의 중간층으로 파고들고요. 하절기가 되면 이제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상층부에 유기물과 먹이가 많다 보니까 상층부로 이동하는 그러한 거동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이게 수돗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독약 냄새가 사실은 좀 나야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보면 이런 잔류염소라고 하는 소독약이 반드시 주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이러한 잔류 염소 가운데서도 깔따구가 생존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 왼쪽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오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존은 굉장히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를 돌리면 거기에 고방전이 나오면서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오존 냄새고요. 그거를 오래 맡으면 사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존을 우리가 정수처리 공정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수처리 공정에 물에다 놓았을 때 이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프린터에서 나는 냄새를 오래 맡으면 이 코에서 코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살균력이 되게 센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1ppm 속에서 100%의 어떤 불활성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1ppm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처리 공정이 주입되는 것은 0.7ppm인데 그거에 비해서 높은 농도 내에서 얘가 사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성이 강하고요. 염소 같은 경우도 8ppm에서 30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1에서 4ppm이라고 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상에 보게 되면 역시 얘네들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 황산동, 황산구리, 그다음에 크로라민 또는 이산화염소와 같은 비슷한 이러한 소독약을 썼을 때의 어떤 제거 능력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항성이 강한 그러한 이 깔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살충 약품을 이제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정수장 먹는 물에다가 살충 약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먹어서 안전한 정도의 수준의 이러한 살충 약품, 파메리딘이라고 하는 약품을 사용했던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소독약에서 오존과 염소에서 살충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살충 약품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수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깔따구를 그 활성탄지에서 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을 해서 질식시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애벌레에 소위 빨간색을 띠게 되는 그 부분이 산소를 사실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48시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의 긴 시간에 그 산소 공급을 중단해야만 이러한 그 깔따구가 애벌레가 거기서 이제 제거가 돼서 불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논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 지역과 타 정수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서 이미 발표돼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공천과 부편 정수장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계획을 했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활성탄과 오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성탄 표면에 이러한 유충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전국에 7군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밀폐형과 아까 개방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형과 밀폐형의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완전 개방형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러한 그 소위 유충이 아니라 곤충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라면 우측에 나와 있는 밀폐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밀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접근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드나들면서 거기에 문틈이라든가 또는 이 바닥의 틈, 또 깔따구가 혹시 옆에 있을 때 사람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출이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7곳 중 밀폐형이 3곳이 유충 발견된 7곳 중 3곳이 밀폐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충이 있었다는 걸 보면 분명히 이런 어떠한 출입 통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되는 어떠한 그 원인으로서는 활성탄지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단이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문지상에 있는 발표된 내용들만 저희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인천과 비슷한 서울시의 영등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인천에 이번에 문제가 된 부평과 공천 정수장의 그 원수가 한강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이 풍납 취수장이라고 하는 데겠습니다. 그래서 풍납 취수장에서 가져와서 영등포도 그것을 사용하고 이번에 그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는 운전 조건과 비교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역세축 주기는 한 7에서 10일, 부산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5일 정도, 여름철, 겨울철 틀리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짧아지게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7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강역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길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도 이번 정수장이 좀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일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깔따구는 키로노미드라고 하는 깔따구는 일단 정수장 내 유입되면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굉장히 대량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유입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활성탄의 상층부로부터 얘네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서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초기 단계에 역세적 주기를 맞춰서 얘를 외부로 배출하게 되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이 자료 정리를 통해서 한번 도출을 한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염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성이 큽니다. 오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항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일부 정수장에서는 이게 깔따구가 나왔다고 해서 염소 농도를 확 높여서 소독 효과가 있으면 죽으려니 해서 높였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잔류염소 농도를 높이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그 발암 물질인 소독 부산물 THM이라고 하는 소독 부산물이 생겨서 인체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소 농도를 소독제의 농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지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충망을 좀 설치해서 깔따구 성층이 접근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좀 봉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역세척이 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근거는 이 유충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저서로 내려갈 시점 그리고 저서가 시작할 즈음에는 역세척을 해서 얘들을 배출을 하는 것이 어떤 역세척 주기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살충 효과라든가 또는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 같은 방법이 있지만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의 정서상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모래 지지층을 후단에 설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래 여과에서 그것을 차단을 방지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 인력을 조금 전문화시키고요. 이러한 그 최근에 아주 전문 기술을 가졌던 베이비 부머들, 나이 많으신 전문 기술자들이 많은 은퇴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에 한 수도 상수도 분야의 전문 인력이 40%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분야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전문 인력, 또 하나는 기존 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새로운 젊은 그러한 운전 인력들 또 기능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러한 수도 시설에 대한 최근 자료들을 업데이트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러한 장들이 좀 마련되고 자료 공유라든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서로의 어떤 그 소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시스템 체계가 구축돼야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 수도의 전문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전문화된 기관들 그러한 기관들이 좀 지원을 좀 해서 좀 부족하고 어렵고 또 기술력이 좀 없는 그러한 지방자치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에 동일하게 좀 그쪽을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같이 동일시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구조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후 변화 시대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되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떼라든가 또는 국내 대벌레라든가 또 이상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동물들이 창궐하고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제재되면서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번 유충과의 관계는 규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곤충들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구석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패널 자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안윤주입니다. 오늘 패널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직접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강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회장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인천시 그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익한 팀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기간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신 분들은 소개를 드렸지만 또 늦게 들어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선화입니다. 네, 단국대학의 독구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수돗물 유충 검출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추진 경위가 있었는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들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방안까지 쭉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독구석 교수님께서는 이 유충에 대한 어떤 생활사라든지 특성 또 어떻게 또 정수장으로 유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고도정수 처리 기법 또는 수처리 기법으로 유충을 어떻게 또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제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또 발제를 듣고 생각하신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문 연구위원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제를 해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에 지금까지 수질 사고가 일어났던 좀 역사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년 THM,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소독 부산물 물질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두산전자에서 페놀 사고가 일어나면서 경상도 부산과 대구 지역에 고도 정수 시설이 도입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이 돼서 2002년도에 정수 처리 기준이라는 기준이 마련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하천 녹조로 인한 투에마입이나 지오지민 이런 만냄새 유발 물질들이 상수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또 10년이 지나서 작년과 올해 불구수돗물과 수돗물 유충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큰 어떤 수질 사고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내놨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 상수도를 외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생됐던 수질 사고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황태문 연구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우리 김연아 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89년도부터 한 6, 7차례의 크고 작은 수돗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수돗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 곳에든지 어떤 정수장이든지 동일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이런 우리의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는 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런 물을 공급시켜줄 이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번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또 국민들에 있어서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동안에 끓여 먹기, 보리차에다 끓여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을 봤을 때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든 사전 예방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예방적 대안이라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사고도 보면서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커뮤니케이션, 일종의 국민과의 소통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런 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또 이 미생물인 유충 관계가 또 나오고 나니까 이 유충이 지금 현재 심미적인 특징, 우리가 수돗물 그동안에 먹으라 했을 때도 소비자들이 왜 안 먹느냐 하면은 수질 기준 60개의 이러한 항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수기라든가 먹는 샘물로 쏠리는 이유는 이런 신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괜히 의심이 가고 정말 이렇게 정확한 물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 등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이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체계를 좀 제대로 세워서 아까 최선아 박사님 발표에 의하면은 이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또 여러 가지 관할 유역청, 환경부 산하 유역청과 같이 지자체와 이게 같이 좀 시스템으로 강화가 돼서 이런 위기 체계에 대해서 바로 즉시 대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 평가를 통해 갖고는 소비자들한테 바른 정보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뭐 밀폐형이다, 개방형이다 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저는 한 40년 전, 몇십 년 전부터 지원한 정수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일반 그 국민들은 가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개방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개방형이 되지 않는 정수장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시설 관리가 변화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때는 이러한 소비자층을 현장에 가서 견학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유충관에 있어서의 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면서 또 고도 정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처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이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서는 바로 이러한 그 수돗물에 있어서 관리 체계에 있어서 그런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방과 그 다음에 각 그 서울이라든가 광역시별로 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예산 구조도 다를 것이고 인력도 다를 것이고 시스템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갈 때 어떤 물이 가장 올바르게 소비자가 안심을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로드맵이 좀 정부 자체에서 좀 제대로 나와서 그런 것 등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로드맵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있어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수장 관리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일종의 각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의 시스템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까 최선화 박사님께서 디지털 시대에 이런 스마트 정수장이 될 수 있고 스마트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디지털화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목수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권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 거 이전에 저는 우선 신미 우리가 수돗물을 딱 봤을 때 무미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 결국은 특별한 색이 있다든가 이물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혐오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혐오증이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위협하는 그 다음에 어떤 공포를 주거나 불안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거는 빨리 제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상에 있어서 시스템이 정말 이런 소비자 단체나 NGO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또 아니면 지자체 이런 데 등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 공통으로 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서 관리 체계에 대해서 투명한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포럼에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주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전 관리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그 수처리 전문가 분들 나와 주셨고, 그리고 방금 또 소비자 단체 대표해서 김연아 회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 또 해결하는 문제가 또 필요한 반면에 이와 더불어 또 관리적인 측면도 같이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수돗물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또 투명하게 또 관리해야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 전문 기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인천 공촌 정수장의 이제 그 깔따구 유충 발견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건,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라도 빨리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해서 가동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존 처리 시설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활성탄 시설을 가동한 거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붉은 수돗물 사고도 공촌 정수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경우도 지수장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단수가 예상이 됐는데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쪽에 물을 돌려서 역으로 돌려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선의의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도 자체는 전혀 나쁘진 않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한 30년 된 그 수많은 그 수돗물 파동, 수돗물 오염 사고의 역사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똑같은 정수장에서 작년에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또 발생한 거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돗물이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식탁에 올라오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리도 하고 직접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과연 이제 그 수돗물을 정말 음식 만들듯이 그렇게 깨끗한 조건에서 무색무취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즘 이제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존경을 받는 직업도 되고 있는데 과연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계신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이제 수돗물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되실 것 같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이 수돗물이 가정 수도 꼭지까지 올 때까지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뭐 상수원부터 시작해서 취수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지도 있고 물탱크 수도 꼭지까지 이제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가 수많은 수돗물 파동에서 보듯이 어느 한 단계에서 잘못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거고요. 아무리 수돗물 수질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뭐 심리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 600개, 700개의 정수장이 있다 하지만 그 정수장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그 정수장 아닌 다른 곳에서도 민감하게 이제 시민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번 깔따구 유충처럼 실제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곳은 뭐 공촌 정수장, 부평 정수장이지만은 전국의 다른 곳에서도 유충들이 발견된다 이런 신고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느 한 정수장이 문제가 되면은 다른 정수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돗물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설, 스마트 정수장 말씀도 하시고 새로운 시설 도입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죠. 고도 정수 처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깔따구가 유충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더 나은 문제가 생길 때 더 새로운 시설 도입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수원 수질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장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관 재질을 바꾼다든지 수도관 교체라든지 아주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장에서 한 정수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오신 그런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의 복잡한 시설을 눈을 감고도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꼭 곳곳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관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수도관을 교체도 중요하지만 수도관 재질을 좀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서 자주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돗물
수소이온 농도, pH를 좀 조절해서 수도권이 잘 부식되지 않는 그런 쪽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찬수 기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 때 한 가정 이제 실수하게 되면 음식이 또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예를 들어 주시면서 이 수돗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하나의 공정이 잘못됐을 때 또 안전한 수돗물이 생산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수장에서 출발하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결국은 마시게 되는 그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정수장에서부터 또 각 가정으로 이동할 때의 그 수도 관망에 대한 얘기까지 또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터줏대감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항상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처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또 확장하면 또 인력에 대한 어떤 양성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그 넓은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많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서 그 유충이 발생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 독성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 이 깔따구를 배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깔따구라는 생물은 그 저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퇴적물 독성을 측정하는 그런 표준 시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깔따구를 쭉 키워보다 보니까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을 낳는데 굉장히 작은 알을 낳는데 한 300에서 한 600 마이크론 정도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알들이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작은 이제 유충돌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제 성장하고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이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태가 그 빨간색이 좀 보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보셨을 때에 어떤 그 자체의 유해성, 뭐 독성 이런 거에 앞서서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돗물 이슈 기사 확인 결과 유충의 종류는 깔따구 및 나비, 파리 유충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유충 알과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그 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선아 박사님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충의 알의 최소 사이즈는 얼마인지요. 알은 뭐 방금 전에 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에서 600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사이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충은 이보다 이제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1에서 한 2.5m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급수관을 통하여 제품 내 이들이 들어왔을 때 물 온도에 대한 사멸 온도는 얼마인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50도씨 이상이 되면은 사멸한다라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충이 이제 특히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특히 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못 나가고 이제 집 안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이 이제 또 밖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유충이 또 그렇게 해서 또 수도 정수장으로 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과 나중에 또 어떤 연관성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유난히 유충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이렇게 또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기후 변화 관련해서 도구석 교수님 발제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도구석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이 조사 과정 중에 있지만 여기 조사위원 중에 생물 학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상수도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생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어서 저희가 깔따구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는데, 이제 그분은 깔따구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곤충에 대한 어떤 이 어느 정도의 곤충이 조건에서 성장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가운데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곤충이 과다하게 증식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혹시 정수장 주변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곤충의 서식지가 파괴됐거나 아니면 곤충이 극도로 이제 번성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특이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산란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혹시 이것들이 정수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능성은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인간의 활동이 좀 이렇게 위축되면서 그러한 자연계 또 생태계가 이러한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지역까지도 이렇게 침범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그런 가운데서 한번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질문 중에서 전문가 분이 좀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요. 유충 사고가 발생한 그 공촌 정수장의 경우에 그 활성탄 흡착조의 교체 주기를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다음 역세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활성탄이라는 것이 이제 오염물질이 이제 흡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흡착을 하고 나면 이걸 씻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역세척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 역세척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활성탄이 이제 더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땐 또 완전히 새로운 활성탄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물어보셨고, 또 이 역세척을 하는 그 운영 방식이 상향식이냐 또 하향식이냐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설아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합동 정밀 조사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그 공촌 정수장의 경우에는 활성탄 흡착조 이제 교체 주기는 이게 공촌 정수장이 지금 운영이 된 지 8개월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는 실은 앞서서 이제 발표드렸던 것처럼 특정 목적이나 처리 목표 물질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 운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지침은 없는 상태였고요. 역세척 주기는 얼마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촌정수장은 한 20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의 경우에 너무 긴 역세척 주기로 인해서 누출이 될 가능성을 좀 내재하고 있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 2일 정도로 역세척 주기를 줄여가지고 지금 세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방식은 상향류인가요? 하향류인가요? 공촌 정수장의 활성탄 흡착지는 현재 하향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거의 모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성탄 흡착지 운전 방식은 하향류 형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활성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활성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공성 매질이라서 이제 표면적이 이제 굉장히 넓은 물질이라 오염 물질들이 그 표면에 이제 흡착을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자주 갈아주면 이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비용 또 수돗물가를 또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활성탄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연아 회장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크고, 또 아울러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름 깔따구 유축 문제라든가 활성탄 문제 이런 것 등의 원인이 제공이 되고 있다가 보니까, 또 가정에서의 노후 배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돗물의 오염 가능성이 이 유충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제대로 된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정부와 지자체에도 많은 궁금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수돗물 기준 이제
우리나라 그 음용수 기준이 6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들을 이제 새로 또 신규 항목들을 또 확대하고 그리고 미량 유해 물질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어떤 질을 또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물질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 모든 것들도 관리하기가 참 벅차다는 것이 또 그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는 기준 물질을 그럼 많이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또 수돗물에서 여러 물질을 또 관리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물질들을 일일이 분석해야 되는 분석 비용이라든지 수돗물의 어떤 새로운 처리 공정이라든지 결국은 또 우리가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는 또 많은 고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부와 지자체 문제 또 기본이란 단어와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강찬수 기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돗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상수원 관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공장 폐수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파동 중에서도 보면은 정수장 내에서 발암 물질이 트리할로메탄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공장 폐수 중에서 어떤 완포 다이옥산이라든지 아니면 과불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돗물 오염 사고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수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공장의 폐수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불법 방류 이런 것들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4대강에서 녹조가 자주 발생하니까 그 녹조에 의한 악취 우려도 있는 거고요. 또 녹조 중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가 내는 독소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면에서도 상수원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독 부산물 같은 것들, 트리할로메탄도 소독 부산물인데요. 그 소독 부산물들이 덜 발생하도록 정수 기술도 개발해야 될 거고, 어쨌든 먹는 물 수질 항목을 쉽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감시 항목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후보 물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오염돼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오염도를 보이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넣어서 체크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또 황태문 연구위원님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 특히 공기는 이제 미세먼지가 될 거고요. 수돗물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저로서도 이 수돗물 유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연사자 분들께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깝게는 2016년도, 좀 길게는 1993년도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수도 분야를 종사하고 계시거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당시에 그 관리자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미스테리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수돗물의 관리에 대해서 공공재로 가야 되는 게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처음 뉴스 속보로 나왔던 장면은 필터에 껴있는 유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필터를 끼지 않고 있었다면 그 유충이 발견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유사 사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2번, 3번까지 발생됐던 적이 있었고요. 소비자들의 민원이 2달, 3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수립하고 진행하되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벽한 수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던 기사는 2019년도 11월에 작년 적수 사태 이후 스마트 상수도 체계 관리 도입을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방향인데요. 시설의 선진화, 운영 관리의 고도화, 사고 대응 체계와 국민 소통 확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소통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에서는 법정 수질 항목 이외에 감시 항목으로서 200개 내지 300개나 되는 많은 수질 항목 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돗물 유충 문제는 200개, 300개 되는 항목에도 들어있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성 있게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지자체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 수질 안심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과 시간과 비용의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도 정책에 있어서 투명하고 그냥 주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황 위원님께서는 지금 고도 정수 처리 전문가이신데요. 전문가조차도 이게 유충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이제 안 해보셨다, 못 해보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사고가 가지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물론 그 그냥 위험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또 세우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또 사전 예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수장에서 일어난 유충 사건은 아까 그 강찬수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성충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알을 안 낳았으면 될 일을 또 그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충이 생겼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성충이 정수장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산란하지 못하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다 보면 또 한 정수장에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은 또 다시 유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수장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우리 독고석 교수님께서 처리 방안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숨을 못 쉬게 해서 현기소 상태를 유지를 해서 그래서 또 이제 그 불활성화 시키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고석 교수님 이 그 유충이 또 생겼을 경우에 또 앞으로라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수처리 기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 이러한 유충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당해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08년도에 그 뚝도 정수장을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100년의 역사를 넘는 수도의 어떤 기술과 특히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 또 압축 성장을 통해서 상수도의 시설 또 기술들은 아주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맛은 세계 7위의 그 맛을 가지고 있다고 선정 그 어떤 그 저희 맛에 대한 그러한 그 이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이번 사태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또 헤쳐나가고 또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이 소위 키로노무스, 이 깔따구라고 하는 그 개체의 특성이 너무 생존력이 강하고 특히 저희가 가장 우려한 것은 얘들이 우리 기본적인 소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기본적인 수처리를 하는 공정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소독이라고 하는 그 공정에서조차 얘가 계속 살아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염소에 대해서는 내성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뭐 크립스포리듐이라든가 지알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 소위 말해서 원생동물 같은 경우는 염소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이미 다 나와서 그거는 다 대비를 했는데 이러한 깔따구 유충이 거기서 살아서 특히 그 다음 단계의 강력한 공정인 오존에서조차도 이러한 것들이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수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차단하고 또 제거하고 유입을 방지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풀어야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나라의 사례들이 있어서 좀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하고 더불어서 이 수도 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에 대한 물의 pH라든가 또 소독 조건, 온도, 약품 저항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 대안을 만들기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을 이제 함께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 전문가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사태가 터졌을 때 바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안을 만들고 또 그 이제 대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하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며칠 만에 대안이 나누면 전부 없어질 것인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대안이 있고 중장기 대안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처음에 기초과학을 도입하고 또 생물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는 단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IT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 수많은 기초과학이 기초가 됐거든요. 기반이 됐거든요. 이와 같이 저희가 상수도 기술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기초과학을 하신 분들이 같이 인볼브를 해서 이러한 깔따구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생물 특성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기후 변화까지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이제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수라고 하는 이제 팔당댐에서 이제 서울이면 물을 가져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마실 수 있는 이 물을 생산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참 길고 여러 가지 또 공정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물질들이 생길 때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공정들이 또 개발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깔따구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또 경험했을 때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처리할지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도코소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또 잘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전 단계에서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수질 검사를 했는데 왜 유충이 있었냐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검사 과정이 있는데도 허술하게 했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앞서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유충은 수질 항목 그 기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입상 활성탄 흡착지 운영 부분에 일일 검사 항목으로 미생물에 대한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미생물들을 일일 검사해서 측정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점검이 되고 체크되기 위해서는 그 미생물에 대한 감시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다시 또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질 기준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질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돗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한 70년 정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매일 한 2리터 정도를 계속 먹었을 때 사는 동안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료수 수질 기준을 보게 되면 뭐 미량 물질도 있고 유기물질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충은 당연히 이제 수질 기준이 없었던 거죠. 유충이 사실은 당연히 이게 나오면 이제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기준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이 아마도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배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수돗물의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충 등 관련 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한 오염이 더 가중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황태문 연구위원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돗물 안전과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공급자는 법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반응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상호 양측의 어떤 간극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수돗물이라는 한 제품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수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 종합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워터나 서울시나, 그러니까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시 특광약실뿐만 아니라 일반 지자체에서 법정 항목은 월 단위로 수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시 항목은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또한 이제 환경부에서는 국가 중점 상수도 정보화 시스템에서 국가 중점 지점들을 설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설정된 국가 중점 지점에 대해서 노후관과 일반 수도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소통 확대 측면에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과 이 수돗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수돗물 제품에 대한 느낌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 평가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항목에는 맛과 냄새, 색도, 느낌, 이물질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느낌이라는 항목입니다. 굉장히 주관적 요소인데요. 앞으로 이 스마트 상수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과 어떤 느낌들이 수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국민 소통 확대를 위해서 소스부터 탭까지, 그러니까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종합적으로 수질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확대되면 그게 좀 더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느낌의 항목, 감성적인 항목들도 고려를 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감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심미적인 기준이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질 기준에 보면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한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독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준이 있는 반면에 맛이나 또 이치미와 같이 그 자체가 당장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람이 느끼기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충의 문제도 지금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유해성이라기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본에서부터 어떤 고도화, 어떤 그 AI 같은 이런 문제까지 쭉 다루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지금 범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마치기 전에 우리 그 별제 그리고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다. 오늘의 키워드가 수돗물, 그리고 또 유충 또는 오염물질, 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관리 방안, 또 과학적인 기술, 또 이런 해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한번 꼭 하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두코석 교수님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수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안전한 또 수돗물을 만들고 공급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와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돗물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되게 안타깝고 더 안전한 물이 공급돼야 되고 더 좋은 물이 공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터져서 무엇보다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같은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또 수도인으로서는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빨리 지나가고 빠른 좋은 방법과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수돗물이 그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총력을 기울이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수소라든가 이쪽 분야는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산과 또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는 그러한 한국으로서의 위상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꼭 도래할 것을 믿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빨리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 관련 전문가들과 또 관련된 그 기관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강찬수 기자님께서 잘 만들어진 수돗물, 우리가 얼마나 수돗물을 잘 만들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잘 만들어진 수돗물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도 또 좋은 또 효율적인 또 비용 효과적인 그런 처리 기법들이 계속 나와야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 기자님 그 언론에 계시잖아요. 언론에서의 어떤 역할들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언론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게 되거든요. 뭐 특히 이제 저도 이제 환경 담당하지만 환경 담당, 수돗물 담당하는 쪽은 보통 사회부에서 이제 담당하게 되고요. 또 사회부의 성격상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수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도 드리고 좀 격려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수돗물을 잘 공급했다 이런 걸 좀 자축하는 어떤 냉수 파티 이런 걸 이제 정수장별로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좀 기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한테 힘을 주는 계기도 되겠지만은 어떤 수돗물의 불신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런 수돗물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아마 가장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그 정수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늘 잘할 때는 별말이 없는데요. 뭔가 사건이 나면 또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또 여론에 어떨 때는 또 물매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강 기자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잘못할 때는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건강한 수돗물, 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을 때는 또 칭찬을 해주고, 아까 냉수 파티 재미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또 그런 제도도 함께 좀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패널 토론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에서 수돗물 안전 어떻게 지키나, 유충 검출 사태를 중심으로 저희가 심도 있는 토의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그간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어떤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어떤 방향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에서 오신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오신 또 김연아 또 그 회장님께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또 걱정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사건 사고는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쓰고 하는 이상 아마도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수돗물 사건 사고는 아마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경험한 물질에 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제가 과학기술적인 해법, 그리고 또 어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또 여러 분야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슬기로운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슬기롭게 이렇게 물을 만들고 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패럼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오늘 포럼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겪으시는 그런 어떤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